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좀 반등세에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받은 뉴욕 증시였죠. 5거래일 연속으로 좀 양봉을 써내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0.5%대 하락으로 6,81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 같은 경우도 0.9%대 약세로 47,289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0.38% 아주 소폭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올라주면서 유일하게 좀 양봉으로 오늘 마감 지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23,275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오늘 1% 넘게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소형주에서 조금 더 하락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 단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일단 에너지 섹터가 좀 강했습니다. 유가가 다시 $60까지 바짝 붙여내는 모습들이 나타내게 되면서 0.9%대 강세 보였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0.07% 오르면서 거의 보합권이었고요. 유틸리티, 산업재, 헬스케어, 부동산까지 1% 이상의 섹터 단 흐름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하락 종목수 우위인장이었습니다. 다우에서 오른 종목이 9종목밖에 되지 않고요. S&P 500에서도 빠진 종목이 360개가 넘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에서는 60종목이 좀 빠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일단 일본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차기 총리가 들어서게 되면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반등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제조업 지수 발표가 됐는데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가 속에서 오늘 오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죠.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은 이래저래 5거래일 오르기도 했고 하락할 요인들도 한두 가지씩 겹쳐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약세에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트맵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트맵에서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이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버텨냈던 이유는 애플과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기 때문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달렸던 구글이 1.6%대 하락했고요. 메타도 1%대 약세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아마존이 0.2%대 강세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올라줬고 오늘 엑센추어라든지 시놉시스처럼 오픈 AI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해줬고요. 반면에 구글이 빠지면서 브로드컴도 4%대 약세 보여줬습니다. 지금 소비 시즌에 대해서 분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일단 소비 전체 블랙 프라이데이 금액 자체는 많았는데 이 BNPL을 많이 썼고 종목수, 그러니까 항목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과연 소비가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 재단에서도 혼조적인 모습, 파이낸셜 sektor까지 영향받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헬스케어 차익 실현 나왔고 종전,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GE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로키드 마틴 같은 지금 방산주들이 좀 조정받았다는 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본 이야기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정책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월 19일에 드디어 일본의 지금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뭐가 문제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문제가 됩니다. 엔캐리가 뭐냐? 초저금리인 일본 엔화로 돈을 빌려서 미국이라든지 신흥국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약세를 보일수록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모습들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털고 넘어간다라는 거겠죠. 자금이 빠르게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첫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대규모 재정 지출에 추가 국채도 발행할 것이다. 금리도 올린다. 그렇다게 된다면 엔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좀 불안을 겪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4% 위까지 올라왔고요. 장기물 단기
반김을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상방 압력을 받게 되면서 상대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은 조금 조정받는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PMI가 9개월째 위축세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ISM 제조업 PMI 예상치가 49였는데 48.2가 발표됐습니다. 이 ISM 내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기준선이 50입니다. 50 아래면 위축인데 이게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규 주문도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수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불 가격 같은 경우는 전월치보다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실히 관세 때문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고용지수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전월치 대비 많이 좀 빠지게 되면서 제조업 쪽의 고용시장 둔화세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재고 같은 경우도 2007년 이후에 가장 많이 쌓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기업 중심의 ISM 제조업 PMI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하면서 약간은 아쉬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오히려 지표가 좋지 않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고용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센티가 커지면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들이 페드에서 나타난다라는 자료인데요. 지금 빨간색 선이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답한 수라고 합니다. 까만색 선이 정책금리거든요. 둘이 반대로 가고 있죠. 고용이 안 좋아지면 확실히 페드에서는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는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내내 지금 미국 자산을 사고 있는 전 세계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미국 자산을 사는 미국인들 이외의 외국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해방의 날 4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미국 자산 순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주식, 회사채, 그리고 정부채, 지역채 같은 것들 모두들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주식 부분에서 4월이 이렇게 주황색이고요. 짙은 주황색, 빨간색이 5월이거든요.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투자 수요, 빅테크 중심의 주식 투자 자금 유입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4월 순매도 이후에는 계속해서 기록적으로 미국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릴 수는 없다. 내년에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왜냐? 소프트뱅크의 손마사요시 회장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런저런 인터뷰 좀 행사가 있어서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도대체 버블이 어디 있냐라고 합니다. 버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충분히 똑똑하지 못하다. 약간 돌려서 이야기했는데 버블론 이야기하면 바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I와 피지컬 AI로 10년 뒤에는 세계 GDP의 10% 금액으로는 연간 20조를 벌어들이게 될 텐데 이걸 무슨 버블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주식을 사실 소프트뱅크에서 전량 매각했었죠. 이것과 관련된 대답을 좀 합니다. AI에 대한 투자금을 무제한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면 엔비디아 주식 안 팔았을 거다.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AI 산업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엔비디아를 판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지금 투자해야 하는 그러니까 투자 회사로서의 소프트뱅크의 성격 때문에 판 것이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11월 들어서서부터 좀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1.6%대 강세로 179달러 92센트까지 붙여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밸류체인 그리고 오픈AI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뉴스가 좀 많았는데요. 일단 시놉시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놉시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중국 이슈도 겹쳐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꽤나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좀 올라줬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지분을 엔비디아에서 20억 달러를 샀다라고 합니다. 전략적 AI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체결해서 뭘 하냐? 정밀도, 속도, 더 낮은 비용으로 지능형 제품을 설계, 모의 실험, 검증하는데 이 파트너십을 이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엔비디아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설치 기반의 전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해준다라는 거죠. 이 AI 데이터 팩토리 자체를 엔비디아의 솔루션으로 다 넣을 수 있게끔 밸류체인 자체를 확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 4%대 강세를 보이면서 438달러 넘겨내면서 오늘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오픈 AI와 함께하는 액센추어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액센추어도 사실 차트가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한 7, 8월 들어서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늘어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오픈 AI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에이전트형 AI 시스템을 기업 비즈니스 핵심에 도입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액센처는 자사 전문가들에게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보급해서 컨설팅, 운영 업무 여기다가 다 활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챗GPT와의 만남 속에서 주가는 2.9%대 강세로 마감지었다는 거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구글과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구글 알파벳에 대해서 구겐하임에서 목표 주가 375달러까지 줍니다. 이미 330달러로 낮은 수준이 아니었었는데 더 올려주는 거죠. AI 수요 기반의 클라우드 백로그 급증 그리고 유튜브 수익화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올려줬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 활용 증가가 핵심 설계 협력사인 이 브로드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400달러에서 460달러까지 올려주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타나면서 구글 알파벳 1.6%대 조정받으며 314달러 수준에서 마감됐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오늘은 4%대 조정받았다는 거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AWS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소매단도 함께 겹쳐져 있는 빅테크이기 때문에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해서 AWS 리인베스트라는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딱히 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마존에서 목표 주가, 오펜하이머에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려줬습니다. 290에서 305달러까지 올려줬고요. 일단 AWS 중장기 캐파 증설 계획이 기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실적 업사이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파가 있어야 고객도 받을 텐데 이 캐파를 크게 늘리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쇼핑 시즌 이야기도 해야겠죠. 매출 증가율 5%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둔화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소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센티가 그렇게 좋다라고만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이미 소비자들, 이미 시장에서는 이 부분은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오펜하이머에서는 분석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보합권에서 마감됐다는 거 함께 지켜보시고요. 사이버 먼데이 끝나고 나서 아마존에서 얼마의 매출액을 썼다라고 발표하는지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이야기가 나와서 이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볼 텐데요. 애플이 오늘 주가 같은 경우는 1.5%대 강세인데 제가 애플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폰 17 발표하고 나서 에어가 중국에서 되니 안 되니 하다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이폰 17이 진짜 잘 팔리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JP모건에서 오늘 리포트를 좀 내놔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 12주차 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델의 평균 배송 대기 시간이 전주 대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앞두고 통상적인 계절 흐름에 잘 부합하면서 잘 팔고 있다라고 하고요. 평균 배송 대기 시간이 6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아이폰 16 대비 4일 정도 길어졌다. 그만큼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305달러 계속해서 확인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아이폰 17 이번
광군제를 지나고 미국 소비 시즌을 지나게 되면서 얼마나 더 팔리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애플 1.5%대 강세로 283달러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마감하고 나서 두 종목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AI 센티에 괜찮은 이야기가 나와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몽고디비입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연간 추저치도 상향하게 되면서 본장에서는 1%대 약세였는데 애프터마켓에서 20% 넘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 역시나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났습니다. EPS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1달러가 안 됐는데 1달러 32센트 체크가 됐고요. 구독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9%, 서비스 속도 10% 넘게 늘어나면서 말 그대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 구독형 매출이라고 할 수 있는 아틀라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늘었고요. 전체 3분기 매출의 75%를 차지하게 되면서 본업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데이터베이스 사업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이던스 매출액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보다도 높은 수치를 제시했다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몽고디비뿐만 아니라 크레도도 실적 발표를 마감하고 나서 했는데 분위기가 역시나 좋습니다. 크레도 같은 경우는 GPU, CPU를 연결하는 초고속 통신 인터커넥트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AI 산업이 좋아야 실적을 잘 쓰는 종목인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전분기 대비로도 20% 넘게 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270%나 늘어난 매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16%대 애프터마켓에서의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EPS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타냈고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3분기 매출액, 지금 2분기 매출액이 2억 6,800만 달러인데 3억 달러를 넘겨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호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 16%대 급등세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참 요즘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최근 한 달치 차트를 가져왔는데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나마 84,000까지 내려갔다가 86,000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도 걱정이 되죠. 이래저래 체크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기반으로 한 포지션이 10억 달러 강제 청산당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때문에 비트코인 또 크립토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인 하락이 꽤나 깊게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쉽지 않네요. 2,800달러 회복이 어려워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들이었는데요. 일본 이슈라든지 금리 계속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장에서 코스닥 쪽을 이제 기관이 끌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연기금이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연 코스닥 어떤 분야에 또 집중해서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지 관련된 이야기 함께 점검해 보시죠. 사실 개인 투자자 계좌가 좋으려면 코스닥이 좋아야 한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4,000P를 봤으니 이제는 정말 역사적인 천스닥을 보고 싶다라는 건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스닥이요?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가 올해를 돌아보면 정책 효과,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코스피 1년 차트 가져왔는데요. 6월부터 정말 가파르게 오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5,000P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취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취임일이 6월 4일이었는데요. 그때 마감지수가 2,700이었습니다. 이것도 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올라있는 상태였는데 12월 1일 어제 마감지수가 물론 4,000선 아래이긴 합니다만 6월 4일 이후에 40%가 올라가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코스닥 볼까요? 6월 4일 마감지수가 750포인트였는데 어제 마감지수가 922포인트로 6월 4일 이후 이미 이틀 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대비로는 확실히 조금은 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책 효과를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제는 갭을 맞춰가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대 수익률 추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25년 들어서 정말 상대 수익률이 급격하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2017년 말 2018년의 코스닥 랠리인데요. 이때 코스피 진짜 재미없었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방송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 코스닥 관련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말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을 예고하고 나서 2008년 1월 11일까지 정책이 발표됐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코스닥의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보자면 거래대금 자체도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차이가 꽤나 많이 나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사실 거래대금이 비슷한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제 기준으로는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게 되게 기간이 좋은 게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코스닥의 성수기는 항상 1분기였다라고 합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코스닥의 1, 2월 월별 수익률을 함께 가져와 봤거든요. 25년치를 가져와 봤는데 1, 2월이 가장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이 가장 높고 2월이 두 번째라고 하고요. 2000년부터 2025년 26년 중에 13번이 1, 2월에는 다 플러스 수익률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수기에 들어온 코스닥에다가 정책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연간 전망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내년 2026년 연간 전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분기에 상승 추세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뭐 미국 금리 인하 들어가고 한국 반도체 모멘텀 계속해서 가게 되면서 결론은 뭐냐면요. 코스닥, 중소형주, 실적 개선, 수출, 성장주 이런 쪽을 좀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주,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장품 거기다가 구조적인 성장주인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봐야 한다라고 연간 전망들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코스닥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도 반도체 2차 전지로 중심을 잡고 수출주, 성장주 비중 확대 전략이 내년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섹터단 자체도 내년 상반기에 좋을 곳은 코스닥에 많이 쏠려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 일단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도 중소형주 랠리가 좀 일어나게 되면서 러셀 2000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함께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거의 이번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금토기를 통해서 약간 인하 같은 동결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기대해 볼 부분 재정 부양입니다. 재정 부양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 유동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유동성 랠리에서 코스닥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사람 때문입니다. 케빈 헤셋 현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가장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5명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역시나 케빈 헤셋이다라고 폴리마켓에서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누가 되든 간에 뭐 누구든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는 유동성 추가 확대 기대감을 최소한 한 차례는 더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26년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금리 인하 뭐 3번까지도 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그것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또 26년에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가는 것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기대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의미가 있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국민성장 펀드에서 뭘 하냐면요. 민간과 정부에서 같이 출자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규모를 만들고요. 직접 투자, 인프라 투자, 간접 투자, 뭐 대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여기서 뭘 하냐? AI 데이터 센터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바이오 반도체 투자 그리고 융자 하게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되고 직접 지분 투자 이런 것들도 되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에게는 역시나 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닥 쪽으로의 기대를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국민성장펀드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